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학의 발달 역사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행정학의 흐름, 발달 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들이 미국 행정학의 흐름을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습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몇 개만 그 리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고요. 자, 미국 행정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된 게 이제, 1887년 뭐 이때로 삼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학이 태동되기 전에 행정학의 성립 전 규범적 반려지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네 분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연방주의를 주장을 했고 중앙 집권화에 의해서 능률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해밀턴이라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름을 따가지고 해밀턴의 연방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해밀턴의 연방주의를 반대하면서 아니다, 지방 분권과 주민의 직접 참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제퍼슨의 자유주의론이었죠. 자유주의론. 제퍼슨의 자유주의론. 그래서 두 개 해밀턴의 입장과 제퍼슨의 입장은 완전 대비되는 입장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내부에서의 이익 집단들이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메디슨, 다원주의. 그렇지. 메디슨의 다원주의였죠. 메디슨의 다원주의. 복습했구나. 방금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7대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이라는 대통령은 아니다. 공직은 대통령의 임기와 맞게 그때그때 이제 대량으로 경질되면서 쇄신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국민의 요구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직 운영이 되어야 한다,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잭슨의 역관주의였죠, 역관주의. 잭슨의 역관주의. 잘했어. 자, 근데 역관주의가 이제 비능률의 문제가 생기고 인사 부패의 원인이 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직 개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진보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 법에 근거해서 역관주의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실적주의가 정립되게 되죠. 그렇지. 그게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실적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1887년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경영학에 기반을 둔 행정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처음으로 창설되는데, 자, 그걸 주장한 학자가 그렇지,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죠. 윌슨이라는 사람. 제법인데? 약간 그러면 좀 더 그 전에 배웠던 거. 자, 행정학을 연구할 때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서 이해하려는 관점,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렇지. 방법론적 개체주의였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자,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서 이해하려는 거를 무슨 주의라 그래요? 무슨 주의? 전체주의.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인데. 환원주의. 그렇지. 환원주의라고 하죠. 환원주의. 자, 근데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생기죠. 그렇지. 그거를 환원주의의 오류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서 이해하는 거를 개념상 환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분을 합쳤더니 그게 전체와 또 다르더라. 그래서 발생되는 오류를 환원주의의 오류.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죠. 오류만 뒤에 붙은 거죠. 그렇게 이해했지? 그래, 됐어요. 그러면은. 자, 환원주의의 오류는 또 다른 말로 두 글자짜리 오류 또 개념이 있었는데,
부분을 합쳤더니 전체와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부분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뭐 합성의 오류,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성의 오류. 이렇게 슬슬 하나씩 드러나죠 이제.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 세 개의 오류 기억하라고 했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아니라 전체를 중심으로 행동학을 연구하려는 태도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였죠, 전체주의. 자, 이때도 전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개체를 확실하게 이해 못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었는데 그 오류를 그렇지, 생태론적 오류 내지는 그렇지, 쪼갤 때 오는 오류, 그래서 분할의 오류 내지는 생태론적 오류. 자, 이런 오류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오류 이름 명칭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방법론 중에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래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랑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앞으로 뒤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서도 자, 이거는 개체주의에 입각한 행정학 연구 방법인 게 있고 전체주의에 입각한 연구 방법인 게 있고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떤 행정을 하나의 종속 변수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자, 어떤 독립 변수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건 결정론이었죠. 나 힌트를 줬어. 알아들으라고, 기나 떠오르라고. 자, 근데 반면에 행정을 독립 변수로 인식해가지고, 그렇지. 임의론 또는 자발론 이렇게 불렀죠. 자, 그거 두 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말해 놓은 게 이거죠. 행정을 전체 원리나 전제를 가지고 어떤 사례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사례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정립하는 게 있고. 자, 처음에 앞에 걸 뭐라 그랬어요? 어떤 원칙, 공식이나 원리를 세워놓고, 그렇지, 연역법적 접근, 연역론적 접근. 반면에 개별 사례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만드는 건 귀납법적 접근. 그렇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자, 그 다음에 행정 이념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본질적 이념 중에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자, 공익은 크게 두 개의 학설로 나뉘었었는데, 실체설과 과정설. 자, 그러면은, 공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 개별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합쳐놓은 게 공익이다라고 주장했던 거는, 그렇지, 과정설. 아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을 초월한 어떤 뚜렷한 실체가 있는 개념이, 나와버렸네. 힌트가 나와버렸네. 자, 그거는 실체설이었죠. 실체설. 과정설, 실체설. 같이 기억해 두시고. 엘리트와 관료의 역할이 중시되는 거는 두 개 학설 중에 뭐였어요? 실체설. 왜냐면 엘리트가 이게 공익이다라는 걸 제시해줘야 되잖아. 기준을 딱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 자, 과정설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니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는 적용을 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소수의 입장 그렇지. 소수의 입장,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집단의 이익만 반영이 될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토론이나 토의 같은 문화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에서는 과정설의 개념이 구현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 이건이 분명히 확실하게 됐네. 자, 그 다음에 자유에는 두 개의 개념의 자유로 개념이 나눠졌었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그건 소집적 자유. 국가한테 뭔가 일정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유. 그거는 적극적 자유. 자, 그 다음에 롤스는 정의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자, 이거를 무지의 베일. 그렇지.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최대한 기피하려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 그거를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한 선택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롤스의 제1원리가 있고 제2원리가 있었는데, 자,
명칭을 기억하시려나? 1원리는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보장이었죠. 예. 자유에 대한 누구나 똑같이 자유에 대해서 동등하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 이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는 그렇지. 맞아요. 기회를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을 받았는데도 불평등이 야기됐을 때에는 차등의 원리에 의거해서 최소 수혜자한테도 공평하게 편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 기차예요. 차기 아니야. 기차, 평기차, 평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 평기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어쨌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중도주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측면에서 둘 다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게 이제 비판점이었고, 자, 형평의 개념도 두 개였죠. 동일한 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무슨 공평과? 그렇지. 수평적 형평, 수평적 공평과. 자, 수평적 공평은 똑같은 건 똑같게 취급한다라는 건데, 자,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이론이라 그래요? 그렇지. 욕구 이론이라고 했고, 자, 반면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것은 수직적 형평. 자, 이거는 그렇지. 다른 말은 실적 이론이라고도 하고. 자, 이 중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는 뭐예요? 실적이죠. 그렇지. 실적 이론. 다른 것은 다르게. 능력이 다르면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다른 배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실적 이론을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욕구 이론이랑 실적 이론을 같이 접목시킨 절충적 성격을 갖는 이론으로서 그렇지. 평등 이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똑같이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게 이렇게 만드는 거. 자, 다시 한번 세 개의 이론 정리해 볼까요? 욕구 이론, 평등 이론, 실적 이론. 욕구 이론, 실적 이론, 평등 이론. 욕구 이론, 실적 이론, 평등 이론. 그래서 욕실평이었죠. 욕실평. 욕실평수가 몇 평이야? 이렇게 알아서 외워. 자, 그 다음에 민주화 개념도 대내적 민주화 있었고 대외적 민주화 있었고, 자, 국민과의 관점에서 민주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건 대외적,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건 대내적. 그렇죠. 합법성 했었고, 합법성이 법을 준수하면 행정을 할 때 법치주의를 실현시키면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렇지. 높아지지. 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을 수행하는 거니까. 행정의 경직성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지. 왜? 법에 딱 규정된 대로만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자, 괜찮네. 이해하고 있네. 근데 어제 밤부터 두 배속을 다르고. 진짜? 고맙다. 자, 합리성 끝난 건 아니에요. 합리성. 자, 합리성은 기존에 있는 합리성을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행태주의를 주장한 이 학자가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그렇지. 실질적 합리성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걸 주장했죠. 자, 기존의 실질적 합리성은 인간을 보는 과정이 경제인이었는데 사이먼은 인간을 보는 과정을 행정인이라고. 그렇지. 이거 뭐 거의 더 물어볼 게 없는데? 이거만 물어볼까? 기술적, 그 합리성의 개념 중에서 합리성을 5개로 분류를 하면서 기술적 합리성, 경제,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눈 학자의 이름은 디징이었죠, 디징. 그렇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괜찮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복해서 그렇지. 초가분을 미리 대비책으로 세워놓는 거는 가외성이라는 이념이 있었죠. 오케이. 거기까지. 됐네. 그래, 이 정도만 하니까 짝짝 나오네. 만족.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123페이지를 보세요. 123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 중에서
역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달 과정을 이제 과학적 관리론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기존의 흐름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들을 조금 더 채워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네. 자,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자가 테일러라는 학자예요. 테일러.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다른 말로 이제 옆에 가로 안에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해요. 테일러가 주장을 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하면 뭐 막시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개념은 일단 아실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확보하기 위한 능률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접근 방법이죠. 접근 방법. 자, 그래서 얘는 일단 행정을 능률화하자라는 시도에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이념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기존에는 행정이 능률적이지 않았으니까. 무슨 제도 때문에? 그렇지, 역관제의 제도 때문에 기존에는 전문성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정치적인 연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직자로 임용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역관주의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역관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행정의 비능률. 그 다음에 행정의 부패, 인사부패. 자, 그래서 어떤 운동이 발생됐어요? 진보주의 운동. 그렇지.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이 발생되게 되었고,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도 능률주의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실적주의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게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아서 상관이요? 그거를 이제 넓은 의미로 그렇지 경영학의 토대를 둔 조직 관리 기법이었어요. 생산성 향상 기법. 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공사행정 1학년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접근 방법의 토대를 경영학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의 굵은 글씨 거기 이제 19세기 말부터 역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그다음에 진보주의 운동으로부터 이해되시죠? 다. 자,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행정의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자라는 논리 때문에 출발하게 되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을 연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이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상식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자, 이거는 그냥 뉴욕시에 설치된 행정연구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그 다음에 테프트 위원회. 자, 이거는 그 행정부에 대통령에 의해서 이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테프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내의 하나의 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이 테프트 위원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그냥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테프트 위원회가 나오면 어떤 행정학 접근 방법이랑 관련된 거다. 과학적 관리론이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요 연구 밑에 보시면은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나와요. 자,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자, 과학적 관리법의 아버지는 테일러예요. 행정학의 아버지는 윌슨이고. 자, 그래서 구분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을 창시했다. 창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럼 뭘 연구했느냐? 거기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시간 및 동작 연구. 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이 사람이 했던 업적이 뭐냐면은 시간 연구, 동작 연구였어요. 자,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뭐예요? 그냥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그 다음에 동작을 절약해서 가급적 생산량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동작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했다는 거죠.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업적, 시간연구, 동작연구,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포드라는 사람 있죠. 예. 포드는 누구예요? 자동차 회사의 CEO죠, CEO. 자동차 회사의, 포드라는 회사의 창립자고요. 창립자. 자, 이 사람은 이동조리법이라 그래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컨베이어 시스템은 뭐냐면은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가 지직하고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직공들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딱 눈앞에 떨어지는 과업만 그때그때 수행하면 돼. 자, 그러니까 얼마나 동선이 짧아져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포드라는 사람의 이동조리법, 컨베이어 시스템은 직원을 움직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때부터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거든. 자, 그 다음에 페이올이라는 학자인데요. 페이올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져요. 네, 프랑스의 광산회사 CEO,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나 포드나 페이올 같은 사람들은 다 경영자죠, 경영자. 경영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행정과 경영의 구분이 당연히 없었으니까,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영을 잘하는 경영 CEO들의 기법을 행정학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주요 연구가들이 테일러, 포드, 페이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연구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 이름을 요 과학적 관리론과 연결시킬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일러, 포드, 페이올. 테일러, 포드, 페이올. 그렇게. 자, 특징을 보시면은 우리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제 이해를 해놓은 상태니까 정리하듯이 보면 돼요. 특별히 막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자,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을 보는 가정이, 인간관이, 그랬어요. 경제죠. 인간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돈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간을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경제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했을 때에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에는 벌을 주고, 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자, 이 관리 기법을 X이론적 인간관 관리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을 보는 관점, 인간관이 경제인이었다라는 거랑 경제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X이론적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능률성 개념할 때 과학적 관리론은 능률성에 두 개의 개념이 있었죠. 기계적 능률성 개념이 있었고, 그렇지, 사회적 능률성 개념이 있었는데, 사회적 능률성 개념은 언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인간관계론 때 비로소 나온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 말은 과학적 관리론이 태동했던 1880년대 후반에는 능률성의 기준이, 그렇지, 그냥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만 따지는,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산출을 극대화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는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학적 관리론이 등장했을 때에는 능률성의 개념도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을 중시했다는 거죠. 자, 이건 다른 말로 몰가치적 능률성, 대차 대조표적 능률성, 뭐 이런 계량적 능률성,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런 것까지 같이 앞에 내용이랑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조직 내부에서 공식적 조직의 중요성만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공식적인 조직 중요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이 실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걸 연구를 해서 밝혀냈잖아요. 예. 근데 아직 과학적 관리론 때에는 비공식적 조직의 개념에 대한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연구를 할 때 공식적 조직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중에서 아까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했다라는 것 플러스 공식적 조직만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개 썼죠. 경제인, 그래서 X이론에 입각한 조직관리, 그 다음에 기계적 능률성,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의 강조, 이런 게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이죠.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가 3명. 누구예요? 테일러, 포드. 페이올인데, 처음에 잘한 입이 아니고, 페이올. 아, 이 프랑스 사람이라 발음이 이런 거야. 프랑스 사람. 페이올. 페이올이죠. 테일러 포드 미국 사람이지만, 페이올은 프랑스. 자, 어쨌든, 페이올. 장난이에요. 다른 내용들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공부했었던 내용들이니까, 이건 지금 정리만 하시면 돼. 지금은 이제 정리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 새로 이제 배우게 됐던 거는 뭐 테일러, 포드, 페이올 정도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시면은 명확한 목표가 있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지 움직이면서 자기 앞에 명확한 목표가, 눈에 보이는 목표가 떨어져. 그것만 소화하면 돼. 다른 거는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난 각자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복적 훈련을 중시함. 이거 다 이해되시죠? 외울 필요 없잖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했고요. 조직의 목표였고, 그 다음에 보수 체계를 도입했는데, 자, 이거는 X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조직 관리였기 때문에 잘하면 당연히 더 상을 줘야죠. 당근을 줘야 돼. 못하면 벌을 줘야 되고 채찍을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인간한테 상을 주는 최고의 상은 돈이죠, 돈. 최고의 벌은 돈을 깎는 거. 임금을 깎는 거고. 그래서 등장한 게 이 성과급 제도예요. 성과급 제도. 성과급 제도가 이때부터 등장을 한 거야.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과급 제도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이고요.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다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하나만 더 기억을 해둘까요? 밑에 한 개 보시면은, 자, 이때까지는 조직을 연구했죠.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연구는 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해? 자,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적 조직만 했어요. 그렇지. 공식적 조직을 연구했고. 자,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연구를 안 했죠, 이때까지는. 자, 그거를 우리 기초 강의할 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 폐쇄 체제적 조직 이론이 있었고, 개방 체제적 조직 이론이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환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면은 개방 체제론이었고요. 환경 상관 안 하고 그냥 조직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면은 그거는 폐쇄적 이론이었는데, 그때 당시 과학적 관리론은 환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적 이론이었죠. 폐쇄적 이론. 인간관계론은 그러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떻게 알았어? 인간관계론도 폐쇄적 이론이에요. 자, 얘네들은 조직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이 조직 내부의 생산성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관계론이랑 반대니까 얘가 폐쇄적 이론이네? 얘는 개방적 이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둘 다 폐쇄적 이론이에요.
자, 이거 나중에, 조직론 할 때 계속 나와요. 근데 일단 그거를 미리 예습 차원에서 개념을 잡아 놓으시라고, 그렇게. 어쨌든 과학적 관리론은 한계가 1번에 나오는 한계, 폐쇄적 환경관, 그래가지고 환경적 요인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오로지 그 조직 내부에서의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하였다. 됐죠? 예. 자, 밑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 여기까지만, 이것만 하면 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더 할 필요 없어요.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가는 누구? 포드 페이월 포드 페이올 테일러. 테일러가 제일 예. 창시자니까, 예.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1880년대 후반에 쭉 나와가지고, 행정 연구를 휩쓸었어. 예. 휩쓸었는데, 그래서 이제, 메이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었어요. 하버드 이제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얼마나 실제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잘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냐면은, 호손 공장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호손 공장. 자, 이 사람이 이제 호손 공장에 처음 가게 된 거는,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이 얼마나 실제 생산 현장에서 그 효력을 잘 발휘하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자,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옆에 이제 124페이지 개념 부분에 나오지만, 자, 당초 5번째 줄에 과학적 관리론의 바탕 위에서 실제 작업장에서 조명을 바꾸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물리적, 육체적 작업 조건, 자, 그 다음에 그 보상 방법의 변화가 실제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어디에 갔대요? 호선 호손 공장에 갔대요. 누가? 메이월 메이오라는 학자가, 메이오라는 경영학자가, 응? 페이월 지키고 아까 나왔던 페이오이랑 친구야? 페이오이랑 친구, 메이월 그런가? 메이오는 미국 사람일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은 교수잖아, 교수. 페이오는, 실험을 공개하는 그래? 페이오는 CEO인데. 그리고 호손이 한 30살 어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릇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껏 이렇게 막 외워놓고 나중에는 메이오가 과학적 관리론이네 생각한다. 또 바꿔가지고 페이올이 호선 공장 연구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메이오가 호선 공장 연구예요. 메이오가 호선 공장 연구. 메시 호날두 괜찮다. 메시 호날두, 메이오, 메시 호날두. 근데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안 맞더라는 거죠. 실제 이 물리적인 뭐 작업장의 조명, 휴식 같은 것들은 실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 라고 생각을, 검증을 했던 거예요. 호송 공장에 실제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자, 그러면은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끼리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친분 관계 있죠. 자기네들끼리 일을 하다가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친분 관계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조직을, 사조직이죠, 사조직. 비공식적 조직을 만들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비공식적 조직에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비공식적인 규범을 만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규범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각 개인들한테 할당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사실은 8시간을 할당을 했는데 6시간이면 끝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작업시간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2시간을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야. 왜? 그 시간을 내가 더 일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중에 친한 형님이나 동생, 친구 누구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잘리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비공식적인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실직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실직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일부러 생산량을 더 증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친분관계에 의해서 비공식적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누구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챙겨주는 형태로 비공식적인 규범을 만들더라. 자, 그래서 생산량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추구하지 않더라. 왜? 이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잘리는 꼴을 안 보기 위해서. 아주 의리 있네. 담합. 이런 게 담합일 수 있지. 개인에 의한 담합. 의리. 자,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인 공식적인 조직을 연구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동작이나 시간 연구를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비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규범에 대한 연구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즉 인간이 뭐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측면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를 갖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비공식적인 조직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친분관계에 의해서 비공식적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규범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간을 기계로 보는 기계적 능력성을 중시한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전제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헛손 공장에서 누가? 메이오가. 그렇죠. 메이오가.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성립 배경 2번에 보시면은 헛손 공장 연구의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노동자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리적인 육체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회성이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X이론적 인간관에 근거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Y이론에 근거한 조직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X이론은 인간을 뭘로 보는 건데? 기계로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없는,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만 주어지면 돈만 주면 더 열심히 동기부여를 받아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인간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감정의 동물이더라. 자, 그래서 인간을 보는 관점도 이때 경제인의 관점에서 뭐예요? 그렇지. 사회인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사회인이다.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Y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요 흐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125페이지에 1번 보시면은 자, 인간관계론의 주요 특징 그래가지고 사회적 인간관을 전제, 사회인이죠, 사회인.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때문에 인간이 동기가 유발된다. 경제적 요인으로 동기가 유발되는 거는 경제인. 사회적 요인으로 동기가 유발되는 거는 사회인. 그러니까
조직 관리할 때 사회인은 Y론적 인간관에 따라서 이렇게. 자, 다음에 능률성 개념이 아까는 기계적 능률성이었다가 인간관계론이 오면서 사회적 능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바뀌었죠. 사회적 능률성은 뭐냐면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까는 공식적 구조에 관심,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적 구조에 또 관심. 생산성을 좌우하는 거는 비공식적 조직의 규범,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상호간에 어떤 돌봐주기 위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스스로 결정하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의 충족 등 경제적 아니고 비경제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임금, 성과급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일체감, 소속감, 대인관계, 어떤 집단의 어떤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사기양양 그래가지고 내 동기부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 만족감이 생산성을 결정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유연한 관리를 강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관리를 할 때 특히 이제 리더의 역할에서 리더가 강압적으로 인간들을 통제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X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조직관리형 리더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Y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그렇지. 감정을 유연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인간 중심적 민주적 리더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인간의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에 오면서. 됐죠.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여 한 개 뭐 있는데, 기여 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간 중심적, 인간적 사회적 요인을 부각시켰다. 당연한 내용이고, 인간 중심적 리더십을 처방했다. 리더십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한 개는,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1번의 폐쇄적 환경관. 그래서 여태까지도 아직 개방적 환경관 아니에요. 조직만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폐쇄적 환경관이야. 환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다 세련된 착취 방법에 불과. 이거 말 이해되시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젖소사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그냥 젖을 쥐어 짜내기 위한 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유도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이뻐서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다. 젖을 많이 짜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얘를 감정적으로 더 만족시켜 주려는 것 뿐이더라.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젖소사약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행복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행복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착취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 젖소사약이라는 비판 이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점이고, 시험에도 지문으로 나와요. 젖소사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젖소사약이 뭐지? 라고 생소해하지 마시고 인간관계론을 비판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밌는 표현이 많아. 행정학에서는, 행정학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는 거니까.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하버드대 같은데 연구실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젖소사약이라고 하자. 젖소. 이런 것도 한 개로 딱 나오죠. 한 개로 나오지. 한 개로 나오고, 되게 중요한, 지문으로 많이 나왔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이론이야. 자, 그래서 밑에
125페이지 플러스는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 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행태론이 나올 차례예요. 행태론. 자, 1. 곧 과학적 관리론. 1번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번 인간관계론. 자, 그 다음에 3번 행태론이에요. 3번 행태론. 그러니까 행태론이 나올 때가 됐죠. 행태론의 아버지는 사이먼.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테일러, 포드, 테이올. 호손 공장 연구를 했던 메이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태주의 사이먼. 자, 거기 보면은, 목차에 보면 아시겠지만, 행태론이 나중에 행태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기 행태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후기 행태론의 이론적 기반을 둔 신행정론이라는, 행정학 접근 방법이 나왔죠. 신행정론은 뭐예요? 언제 미국 사회 국내 문제를, 그게 1960년대 흑인폭력 반전 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직접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행정학이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신행정론, 새 이론론. 자,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하는 거니까 처음엔 행태주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인간의 외면적인 행태만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자 후기 행태주의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신행정론의 이론적 근거가 후기 행태주의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묶어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따로 떼어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행태론 나왔다가 후기 행태주의에 기반한 신행정론이라는 행정학 연구가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부터 한번 볼게요. 126페이지 2번에. 자, 이건 뭐냐면은, 이 표현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고전적 원리주의라는 거는 처음에 배웠던 행정 원리주의죠. 행정관리 학파. 윌슨으로 이제, 귤리, 이런 사람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된 고전적 원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시험에 나와요. 자, 고전적 조직 원리들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 이거 했었죠. 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과학을 굉장히 신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는 증명이 안 됐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냥 증명도 되지 않은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속담, 격언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제 디스 했죠, 디스. 디스리스펙트 했죠.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정치행정 1원론이었어요, 2원론이었어요? 2원론이었죠. 그러니까 공사행정 1원론이었죠. 행정과 기업 조직을 동일시함. 어차피 똑같다. 왜? 행정이나 경영이나 인간의 관찰 가능한 외면적인 행태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다.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공사행정 1원론. 자,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주장했죠.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주장했고, 자,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철학에서 그렇지. 논리실증주의라고 했어요. 논리실증주의. 그래서 행태주의는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였고요.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기법을 우리 철학에서는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거 그냥 자연과학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연과학적 그 말은 논리실증주의적 접근 이렇게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먼에 의해서 행태주의라는 것이 창시가 되었고,
자,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기존의 행정 연구를 다 디스하면서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 얼마나 되게 기분 나빴겠다. 내 연구를 속담으로. 어? 다 죽었으려나? 이때 당시 사이먼이 살았던 1945년에는 윌슨이 살아있었으려나? 죽지 않았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7년에 윌슨이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은 45년에 주장을 했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겠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어떤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깎아내렸다는 거죠. 과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한 연구는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 분리. 연구의 대상은 무조건 뭐만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사실에 국한. 사실에 국한. 팩트만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밸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 아니고 가치 중립적, 가치 중립적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개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행태를 연구한 거니까 이건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개체주의예요. 개체주의. 그치? 개인의 사람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연구한 거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방법론적 개체주의, 행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행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되게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환원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 또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그렇지. 세 가지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행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그렇지. 개별 단위 주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니까 미시적. 자, 이런 특징이랑 키워드, 이걸 설명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치는 빼고 사실만. 그러니까 얘는 가치 중립적.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체주의니까 미시적 연구.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태도나, 개인의 태도나, 6번에, 이것도 시험에,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 포함. 이거는 주관적인 가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정해가지고. 자, 이것도 파악할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의 내면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개인의 태도나, 그렇지. 의견을 이 사람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태로 표출이 되면, 행태로 표출된 이 사람의 의견이나 뭐 개성 이런 것들 있죠. 신념 이런 것들은 연구의 대상에 연구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게 이거는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의 개념이지만 이게 만약에 행태로 표현이 되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이나 개성을 관찰자가 알 수가 있어.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행태가 된다는 거죠. 주관이냐 가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행태로 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행태주의의 관건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태로 만약에 표현이 되면은 그걸 그냥 질문에 대해서 얘가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을 관찰을 해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숫자를 동원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거. 자,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예요?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옆에 개념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를 사랑한다.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걸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사랑을 실험으로 조작해서 실험으로 조작 가능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거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예. A가 B를 사랑해. 하늘 씨가 지금 여자친구 없으니까 전 여자친구를 사랑해. 예. 어? 아, 이거 안 돼? 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건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개념.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실험으로 조작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인, 계량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얘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 이 사람이 보여주는 외면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된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루에 전화를 몇 번 해, 카톡을 몇 번 보내, 선물을 얼마나치 선물을 사줘, 밥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량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된 이 사람의 사랑을 계량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로 표출만 되면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거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성립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개념을 조작적으로 조작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더라. 그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도 과학적인 실험이 이런 방식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행동을 연구하면 돼. 행동을 연구하면 아무리 추상적인 개념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다른 사회과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이런 과학들과 다 같이 통합해서 연구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어차피 다 똑같은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랑도 다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사이먼의 행태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이먼의 행태주의의 특징.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평가.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맞죠? 정치행정 새이원론. 맞죠? 사회과학을 통합해서 다른 과학과 연계해서 이해했다. 이것도 맞죠? 자, 근데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죠? 행정은 별게 없다. 행정은 그냥 과학이다. 이렇게 행정의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를 무시했죠. 자,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줘요. 못 줬죠. 그냥 과학적인 연구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회 문제를 적실성 있게 실천성을 갖고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전혀 못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신행정론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신행정론. 신행정론의 그 과학적, 이론적 배경, 근거는 신행정론의 이론적 배경적 근거? 내가 그냥 이게 후기행태주의. 후기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신행정론이라는 것이 행정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행태주의는 그냥 행태만 연구하자. 후기행태주의는 행태만 갖고는 안 되더라. 가치도 연구하자. 이거예요. 가치 플러스 사실. 행태주의는 그냥 사실만.
자, 왜 가치를 연구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처방하거나 기술하거나 실천성이 없기 때문에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사실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 후기행태주의. 그걸 기반으로 등장한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 신행정론. 신행정론은 언제? 1960년대에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미국 아니고 다른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뭐 후진국의 행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그렇지.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자, 이거는 두 개를 크게 나눠서 얘는 미국, 그 다음에 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자, 이렇게 큰 두 개의 축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3번, 사회문제의 적실성이나 실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가치의 문제를 행정학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제약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요. 5번에 보시면은 뭐, 내용이 길긴 한데, 행태 이면에 내재된 진정한 이 사람의 심리, 의미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이고, 이런 표현 한번 볼까요? 이중구조적 사회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갖게 된다. 이중구조적 사회라는 거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중인격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이중인격은 겉으로 드러난 건 알지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잖아. 알 수가 없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중구조적 사회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내재된 사회의 의미가 다른 사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 행태주의만 가지고는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중인격자 사람이라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만 가지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 사이코패스고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중구조적 사회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게 행태론의 한계예요. 한계.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나오는 게 행태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후기 행태주의죠. 후기 행태주의. 자, 후기 행태주의가 왜 등장했느냐? 이거는 그냥 후기 행태주의는 그냥 이퀄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그게 편해. 자, 1960년대 미국 내에 급박한 사회 문제들의 행태주의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흑인폭동, 반전시위. 흑인폭동, 반전시위, 인종차별,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도 얘기하니까 세뇌가 됐어. 나중에도 막 어디서 다른 데서 막 196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이러면 흑인폭동. 자, 밑에 나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고 이걸 이제 촉발된 계기로 해서 흑인폭동, 인종 갈등이 심각화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제 강제로 징집하려고 하니까 징집 안 당하려고 징집 저항 운동이 확산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60년대 말에 2번에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적실성의 신조, 그다음에 실천성을 강조하는 후기 행태주의의 선언을 시작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후기 행태주의 아버지 격인데 별로 시험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천성, 적실성, 1960년대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후기 행태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 신행정론 뭐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죠.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테일러, 포드, 포드, 테이율, 테이올, 페이율, 호손 실험. 호손, 메시, 어? 메이오. 행태주의, 생태주의, 사이먼. 그게 중요해요. 그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의 주요 연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적실성 있는 연구의 강조. 적실성 있는 연구의 강조. 과학적 연구만으로는 안 되더라. 실제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행정학이라는 것은. 자, 그거고요. 자, 실천성 밑에 연구 결과의 실천성 맞죠? 그다음에 정책 연구의 지향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 정책론 단원을 한 시간 동안 공부했었잖아.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 아니야. 이 정책 용어는 정책은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거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문제. 그렇지. 정치적 문제죠. 맞죠? 예. 근데 지금 포괄적이야. 사회적 문제는 그럼 포함이 안 돼? 사회 문제. 그렇지. 오히려 사회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니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행정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렇지. 정부가 내놓은 책략. 뭐 어려운 말 했어. 대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이게 정책의 개념이에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줄여서 정책.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신행정론 때 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 왜? 그 전까지는 과학적 연구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신행정론이 들어오면서 1960년대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을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행정론의 특징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 지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책 지향성. 정책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없었어. 이때 처음 생겼어.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자, 적실성, 실천성, 정책성.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 가치 평가적. 가치 평가적. 정책을 지향한다는 건 사실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성,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신행정론과 후기 행태주의 관련된 키워드, 그 다음에 행태주의 관련된 키워드. 이것만 정리하시면은 끝나.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지 다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60년대 말부터 신행정론 학자들에 의해서 요 후기 행태주의 연구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갔는데 같이 묶어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12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주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태주의를 완전히 버리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행태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수정을 하자 이렇게. 그렇지. 버리자 아니에요. 버리자면 다른 표현이 부족해지지. 근데 얘는 후기 행태주의라고 하잖아. 행태주의는 행태주의야. 다만 전기 후기 나눠서 얘는 전기 행태주의, 얘는 후기 행태주의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행태주의를 버리자 아니에요. 행태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다만 그걸 약간 고쳐서 수정해서 한계를 보완해서 정책 지향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신행정론. 자, 신행정론 운동의 배경,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행정론자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요 왈도라는 학자인데요. 왈도는 하나 기억해 둡시다. 왈도.
신왈. 신왈. 왈도요, 왈도. 자, 왈도. 자, 왈도를 중심으로 한 프레드릭슨 마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왈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젊었어. 젊은 학자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미노부르크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요. 자, 그걸 미노부르크 회의라고 하는데, 자, 왈도를 중심으로 젊은 이제 신진 개혁적인 학자들이 미노부르크 회의를 개최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행태주의 버리고는 아니구나. 행태주의를 수정해서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거로 한 신행정론을 하나의 어떤 행정학의 접근 방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회의에서.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마리니가 미노부르크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신행정학을 지향하여 라고 이제 저서를 발표한 데서 신행정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기존의 행정학은 구행정학. 이때부터 자기네들은 이제 젊으니까 신행정학이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행정론의 특징은 뭐냐? 이때까지 봤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행태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행태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실증주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의 행정연구 비판하고 현실 적합성 추구 이런 거 같죠. 가치 문제 중요하게 생각했죠. 가치 중립성이 되면 안 된다. 행정연구자들은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규범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뭐예요? 이념. 형평. 그렇지. 신행정론에서 주장했던 이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념은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형평성 개념 하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발전행정론 배울 때는 발전행정론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론이 효과성. 맞아. 이게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효과성이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일단 경제 개발이 가장 중요했었고 근대화 시키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큰가라는 내용이 중요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1960년대 미국 문제인 빈부격차의 문제 등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나오면은 무조건 신행정론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형평성, 신행정론. 자,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행정. 이거는 시민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정책이니까 시민들의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 시민들의 힘든 점을 딱 캐치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능동적 행정의 촉구. 행정의 책임 있는 능동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반전통적 처방을 제시. 이때부터는 이제 조직에 대해서도 뭔가 약간 기존의 조직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기존의 조직은 이제 구조직, 신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수직적 조직 아니고 수평적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평적 조직이어야 수평적 조직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자, 분권화된 조직이랑 직권화된 조직 있잖아.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른 거는 분권화예요, 직권화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분권화는 수평적 조직이에요, 수직적 조직이에요? 분권화는 수평적. 그렇지. 그러니까 수평적 조직이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요, 수직적 조직이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요? 수평적. 그렇지. 아까는 아니라며.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면은 알 수 있어요. 분권화가 빠르더라. 직권화는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는 집권화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더라. 하지만 분권화된 조직에서는 각자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나눠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속도가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더라. 이거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기존의 조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반전통적 조직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자, 그게 이제 신행정론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생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미국 말고 미국 외에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행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장한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는 발전행정론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했고 비교행정론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고 생태론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자, 이거 또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행태론, 후기행태론, 신행정론은 어느 나라? 미국. 뒤에 나오는 생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은 어디? 외국. 외국. 아, 그렇지, 외국이지. 미국을 기준으로 외국이지. 미국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외국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생태론부터 한번 또 봅시다.